오늘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주제는 한국 경제가 그간 고도 성장을 해왔는데 그 고도 성장의 기회 비용은 뭐냐 이런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즉 고도 성장의 기회 비용은 이제 기회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못했던 그런 그 이득들, 그렇죠? 포기된 이득이 바로 이제 기회비용인데, 한국 경제에 있어서 고도 성장의 기회비용은 이 5가지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약간의 그 통계 자료들, 그래프를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그 고도 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다. 그럴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이런 상황이었죠. 감자나 또 학생들의 그 의복이 남루하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이제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그죠? 피자를 먹고 또 공장도 있고 또 각종 그 가전 제품들 이런 걸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바로 이해가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년대에 태어나서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자, 경제 지표로 한번 그 한강의 기적을 보면 1953년에 1인당 GDP가 66불이었죠. 근데 현재는 3만 5천 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22년 자료네요. 3만 2,410불. 그래서 구체적인 통계를 내자면 환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최근 통계는 좀 높아질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북한 경제와 비교해봐도 2022년 현재 거의 30배에 달하죠. 30배에 달하는 그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소개했던 고도 성장의 기회비용을 보면 첫 번째로 높은 해외 의존도죠. 이렇게 1인당 GDP가 이렇게 커가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 즉 GDP 중에서 수출 혹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합산한 비중이 여기 보니까 그렇죠? 합산한 비중이 100%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출 수입의 비중이 높은 그런 경제가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고도 성장을 안 하면은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좋은 말로 뭐야? 자립 경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비용은 이제 빈익빈 부익부. 그렇죠? 자,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렇죠? 1인당 GDP가 증가하면서 그렇죠? 3만 달러 가까이 이제 예, 이때는 이제 데이터가 좀 16년까지네요. 자, 증가하면서 이 소득 분배 상태가 이때는 좀 안 좋아졌네요. 이 지니 기수라는 것은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데 이 지니 기수가 70년대, 80년대 이때 커가고 있죠. 즉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의 불평등도가 높아졌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네요. 물론 이제 이것은 어떤 일정 구간에서 나타난 거지만 최근에는 뭐 쭉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좋아지고 있네요. 여하튼 이 당시 보면은 성장으로 인해서 소득의 불평등도가 이제 높아졌다. 이런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회비용은 경제력 집중이죠. 자,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죠. 상위 50대 기업의 집중률이, 이것이 이제 커갔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낮아진 적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자, 현재도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주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또 현대 자동차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의 그러한 그 의존도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죠. 또 마찬가지예요. 자, 고도 성장 안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고, 뭐야, 소규모 기업들이 균형적으로 어? 뭐 발전했을 것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고도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은 뭐 거의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기회비용은 산업 간 불균형.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농업 기반의 경제였는데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경공업, 섬유산업 또는 그 성장하면서 중화학공업, 자동차, 철강 이런 쪽으로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의 비중이 이제 줄어들고 그다음에 제조업의 비중이 커졌죠. 그렇죠? 서비스업도 커지고 현재를 보면은 뭐 농업 비중은 거의 GDP에서 2% 정도. 또 제조업도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서비스업이 커지고. 자, 특히 이제 농업의 비중 밸런스가 좀 작다 이런 측면에서 농업이 좀 소외되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 간 불균형이다. 이러한 것이 하나의 기회 비용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기회 비용 보면은 지역 간 불균형이죠. 이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경제가 성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호남 지역 뭐 홀레론 그다음에 뭐 그죠 호남 지역 홀레론 그다음에 이제 뭐 충청도 뭐 어? 뭐 무시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간의 그런 그 차별 성장이 있었다. 자, 통계로 보면은 물론 이제 여기 초창기 그죠? 60년대 70년대 보면은 이 그렇죠. 경남 경북 지역, 경상 지역이 뭐 비중이 좀 높은 건 사실이죠. 반면에 저 호남 같은 경우는 뭐 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네요. 여기 있죠. 여기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렇죠.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지역별로. 물론 현재는 뭐 에, 경남 경북도 많이 줄어들었죠. 이쪽에 줄어들고 대신에
이 경기 수도권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그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것은 이제 요때죠, 요때. 그렇죠. 경상 지역은 뭐 성장했는데 뭐 혼합은 줄어들었다. 이러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경부 고속도로도 대전과 부산으로 갔다. 이제 왜 거기만 깔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을 얘기하는 구체적인 또 일반적인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통계나 이런 걸 통해서 간단히 그 기회비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 뒤안길에서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그것은 또 팩트죠. 사실이죠. 보니까. 그렇죠. 고도 성장한 것도 통계를 보니까 팩트고, 또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보니까 그러한 추세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이 소득 분배 같은 경우도 이 성장이 일어나면서 진위 계수가 높아지는데 이것은 이제 불평등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어떤 일정 시점을 단계를 지나니까 그 진위 계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떨어져. 이것을 이제 우리는 쿠즈네츠의 영유자 가설이라. 영유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종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장이 어떤 단계를 지나면 처음에는 소득의 불평등도가 높아지다가 그 시점부터 단계부터는 다시 에, 좋아지는 소득의 그 분포가 좋아지는 그러한 이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통계를 보면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곧 성장되면서 분배도 개선이 되는 그러한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누가 한 얘기를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들어서 평가하면 안 되고 이와 같이 장기적인 통계를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런 문제가 나타났어요. 뭐 없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기회비용이 뭐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비용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 원인을 고도성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도성장을 전략으로 선택했던 사람이나 정부를 어,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비난을 또 많이 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호남 지역에 에, 그 발전이 늦었다. 늦었다. 왜냐하면은 경상도 지역을 공업 지역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몰입하게 되면은 야, 고도 성장을 그렇게 경상 지역을 통해서 했던 사람이 누구고 그 정부는 어떤 정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난을 하잖아요. 비난.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균형 성장을 했다. 자, 농업 중심, 그다음에 지역 간 균형, 또 중소기업 중심, 균형적인 그런 기업 정책을 통해서 발전을 했다면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고도 성장을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만약 우리나라가 농업 중심으로 가서 지금까지
70년을 해왔다. 그러면은 고도 성장이 됐겠어요? 반도체를 했겠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비유를 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 있게 봐야 돼요. 그거를 어떤 걸 하면 다른 게 희생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선택이 그 어떻게 되느냐는 자기의 어떤 주제나 자기의 어떤 농업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죠. 이게 원인이 되고 비난을 하게 되고 또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66불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때? 성장이 가장 중요한 선택, 대한 선택 전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희생됐지만, 그렇죠. 물론 희생된 거는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기회비용이 적은 게 뭐냐? 그런 관점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 이걸 선택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회비용은 고도 성장의 이득이에요. 1인당 GDP가 북한처럼 1000불 또는 2000불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지금까지 강조한 내용을 보면은 좀 더 한국 경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좀 보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야, 나는 고향이 충청도야. 나는 경상도야. 나는 호남이야. 이런 것을 좀 버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 사실 나도 경제학 전공을 했지만은 1970년대에는 사실 이러한 문제 있죠. 특히 그 소득 분배 문제에 상당히 그 민감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지. 여기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지만 좀 더 우리가 경제를 볼 때는 포지티브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거야. 물론 자기의 가치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국 경제를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도 과거의 이러한 생각,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판단하고 정책으로 밀고 나가면 미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정부가 정책을 펼 때 지역의 문제 그동안 뭐 여기에 정책의 그 지원이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어, 기업이나 산업을 이쪽으로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정부나 정책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회 간접 자본이나 지리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다면은 그걸 가지고 그쪽을 지원해서 발전시켜야지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거기를 더 한다. 이러한 그 멘트가 나올 때는 이 한국 경제를 제대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지역이나 뭐 자기 관심에 관계없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좀 더 장기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뭐 구체적인 얘기는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현재 이런 정책들을 보면 판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번 그 이러한 설명은 주제는 한국 경제를 이해할 때 처음으로 이러한 것을 한번 보고 과거를 회상해 보고 또 미래를 보는 그러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한번 강조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자, 20분이 가까워오는데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통계 자료도 몇 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좀 길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더 그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